네, 문재인 대통령이 모레 월요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새해 전국 구상을 밝힙니다. 정치권에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한창인데요. 한상익 가천대 부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월요일 신년 기자회견을 하게 됩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각본 없는 형식으로 진행은 됩니다만 단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형식의 일정 부분 좀 변화가 있습니다. 온 오프라인을 좀 병합해서 입장하는 현장 기자는 20명으로만 제한을 하는 이런 방식이 되는 것 같은데 질문들도 다양하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상되는 질문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이 좋았어요. 옛날에는 그 대통령에서 딱 기자들 정해주니까 신년사 보면 됐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뭘 질문하든 기자분들 마음 아니겠어요? 아무튼 대통령을 불러놓고 하는 회견이니까 사실은 좀 크게 물어봐야 돼요. 대통령만이 답할 수 있는 문제들. 예컨대 이번 예산 같은 경우에 이게 어떤 국정 운영 방향을 할 것이냐든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 운용 방향이라든가 또는 이제 외교안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북한의 그 당대회 이후에 또 바이든과의 관계, 그리고 대통령만 할 수 있는 사면 문제, 그리고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어떤 추진 의지 이런 것들을 물어봐야겠지요.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리라고 보고, 특히 외신 같은 경우에는 원래 한국의 외교안보에 관심이 많으니까요. 예. 다만 이제 또 지난 2년간을 보면 아주 작은 현안들 가지고 대통령에게 이미 정부 입장이 나온 현안들 가지고 질문해서 시간을 뺏는 경우도 꽤 있어요. 예. 저는 지금으로 보면은 이익공유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는 등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누가 어떤 정치인이 야당 정치인께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질문들은 기자분들이 좀 자제해 주시고 대통령을 불러놨으니 대통령만이 답할 수 있는 문제, 이런 문제에 좀 집중을 해주면 좋겠고, 리포팅 나온 것처럼 그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기본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은 각 부처에 소감하는 그렇죠. 그런 장관이나 책임자들이 있으니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물어봐야 될 문제니 대통령을 불러놓은 만큼 대통령에게 물을 수 있는 큰 틀에서의 질문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제 생각에는 이사, 그러니까 사면과 사과, 이 두 가지를 주목을 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야당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대통령이 여러 가지 자잘한 걸 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인정을 하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자잘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국민들이 자잘하다고 생각하는 건 다른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은 당연히 기자분들이 다 판단해가지고 하실 거라고 보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야당에서 맞장구 칠 그 내용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인데, 제가 그래서 이사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대통령께서 최근에 2번 사과를 하셨어요. 그 두 번 사과 이후에 이게 재발 방지가 안 되는 그런 조치들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얘기가 나오지 않으니까 야당에서 진정성이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사과의 진정성이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 부동산 대책, 그리고 요새 일부 나오긴 하지만 큰 틀에서 이렇게 정책 전환을 하는, 그러면서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들, 이런 것들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또 사과했던 게 법치 문제입니다. 이 법치를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굉장히 그거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면 문제인데, 이거는 정치권에서 진짜 핫한 문제예요. 지금 당면에 있는 이 핫한 문제를 얘기를 안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는 어찌됐든 대법원 존중한다라는 의미에서 양해가 됐지만, 이미 절차가 다 끝났고 요건이 충족돼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대해서 기자를 당연히 물어볼 겁니다. 거기에서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는 국민 통합을 얘기해야 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적폐청산해가지고 막 드라이브를 했는데 국민들은 피로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좀 다독이면서 이렇게 가는 게 정상적이고, 정권 입장에서도 이제
내려가는 길에 좀 평탄 작업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뒤도 뭐 고려를 해야 하는 거고 퇴임 이후를 고려를 해서라도 이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확실하게 의사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최근에 이제 13일 정도였나요? 그러니까 최재성 정무수석도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나오다 보니 거기에 있어서 국민의 여론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신중하게 좀 입장을 정리를 해야 한다. 뭐 이런 취지의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국민 여론은 보면 최근엔 사면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쪽이 조금은 더 높은 여론조사 결과도 나온 부분도 있었는데 아니죠. 대통령이 이런 부분도 고려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면을 너무 많이 찬성해서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국민의 뜻을 따르는 거지만 리더는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도 그 여론조사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사실은 그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도 사면이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안 되느냐였어요. 거기에서 약간 도움이 안 된다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면 도움이 안 된다는 사람들이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그거보다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의사층에 대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통합이죠. 지금 여론 얘기를 하면은 사실 지금 뭐 대통령 지지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돌파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리더십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서 이게 마지막 기회니까 이거를 그냥 넘기는 거는 이후에도 굉장히 뼈아픈 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론이 조금 다르더라도 통합을 위한 리더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 아니, 차원이 사면이다. 여론도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보통은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여론조사 액면 그 문장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배후에 있는 걸 보는 게 그거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판별하는 거고 정치 지도자는 그 이면의 전체적인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심성을 미래지향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봐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사면 쪽으로 가닥을 잡고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라는 의견이신데 교수님 의견 어떠십니까? 이미 대답은 나온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 집권 여당이 반성과 국민적 동의를 얘기를 했지요. 했고 그 대통령 입장에서 집권 여당 그리고 아까 뭐 여론조사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쨌든 국민의 뜻이 어느 정도는 거기에 반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법적인 문제들도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탄핵된 대통령은 사면이 금지입니다. 근데 우리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 탄핵된 대통령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을 치면 사면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도 아직 뭐 첫 번째 탄핵이니까 그거는 뭐 판례가 없지요. 예. 이것도 다시 논쟁거리예요.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지금 있는 거거든요. 이런 논쟁거리가 있는 거라서 대통령이 사면에 대해서 결단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저는 근데 뭐 여당 대표가 얘기를 했으니 또 그 대우를 안 해드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대통령께서도 뭐 자기 책에서 이낙연 대표의 포용적임을 평가를 했었고 그래서 그 충정은 이해하나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정도의 원론적 작업 멘트가 나오지 않을까. 그 이상을 대통령이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월요일 10시에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전 국민에게 생중계될 텐데 저희 연합뉴스 TV에서도 이 모습 생생하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하나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낙연 대표의 여론조사, 그러니까 지지율, 차기 대선 후보와 관련된 지지율이 심상치 않습니다. 한국갤럽의 지지율이었는데 일단 표를 좀 보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차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였는데 이재명 경기지사 23%인데 원래는 이낙연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2위였는데 지금 순위가 한 달 사이에 바뀌어버렸습니다. 바뀌었죠. 그리고 한 달 전과 비교를 해봐도 6%포인트가량이 뚝 떨어진 이 상황입니다. 가장 큰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갤럽 조사는 보통 12월 셋째 주쯤 이제 끝나고 2월 둘째 주에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갤럽은 작년 12월 첫 조사인데 직접 전화 면접이죠. 6%라는 숫자야 모르겠지만 예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상. 이 사면론 자체가 어떤 그 특징이 있냐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힘은 그냥 민주당이 집권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집회라는 거의 1,700만이 넘는 연인원 예. 이 결과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 도대체 우리가 탄핵을 하고 우리가 이 전직 대통령 단죄를 하는 그 트리거를 당겼는데 왜 전혀 그런 우리들에게 물어보는 과정이나 그런 이런 과정도 없이 당신이 뭔데 탄핵을 대통령을 사면하느냐. 이거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호남에서 이분이 떨어지는 이유가 호남이 사실은 본거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떨어지는 이유가 작년 12월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이번에 크게 떨어졌거든요. 좀 많이 이번에 이제 확연히 차이가 났는데 이런 부분이 작용을 저는 했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지지층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굳건합니다. 이번에 대통령 지지율 38%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87년 이후에 아마 DJ 이후에 아마 처음일 거예요. 예. 아주 굳건하게 남아있는 지지층이거든요. 이 지지층을 딱 나누면 저 지지율이 나와요. 지지율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거든요. 이 사람들 대부분 바로 그 촛불 집회에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예. 이 사람들의 입장에 봤을 때 이낙연 지사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는 월권을 한 게 된 거예요. 저는 굉장히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낙연 대표가 워낙 포용적인 걸 하시던 정치인이라서 하신 건 맞는 것 같은데 좀 지지층,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의 성향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시고 한 거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타격을 크게 받고 계신 것 같고, 예. 뭐 서울시장 선거 이기셔야 어느 정도 그래도 좀 복구가 되지 않을까. 그거마저 문제가 된다면 굉장히 이제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사실 뭐 현 정부에서 총리까지 지냈던 인물이다 보니까 대통령 지지율과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은 연동돼서 움직인다. 이런 분석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갤럽에서의 여론조사를 보면 대통령의 지지율은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건 이낙연 대표 자체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런 분석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네, 그럼요. 사실 말씀하신 대로 여권 지지자들한테는 월권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돼요. 사실은 본인이 권한 밖에 있는 사면을 뭐 내부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뭐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더 그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지 않고 결국 좌절했잖아요. 실패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도발을 했다 끝까지 이걸 했으면은 이 지지자가 아니더라도 다른 지지자를 얻을 수 있는데 이 둘 다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급격하게 지지도가 떨어지는 결과가 있고, 더 큰 문제는 이러다 보니까 다시 뭔가를 내놨는데 그것도 조급하게 해가지고 결국 설익은 대안을 계속 이슈를 내놓으면서 이 악순환이 계속 거듭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사실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계속 되는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그 재보궐선거에 패배한다고 하면은 거의 이렇게 말씀하긴 그렇지만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여당 대표의 저주 같은 거예요. 사실은 여당 대표는 계속 결과적으로 대권 후보 가다가 낙마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유일하게 다른 케이스가 박근혜 대표 케이스입니다. 왜 그랬냐면 그때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각을 세웠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되는 건 국민들 입장에서 정권 교체라고 생각했던 거죠. 지지층들은 우리가 계속 수성했다고 하지만 다른 요구를 가지고 있으면 정권 교체라고 하는 두 가지 요건을 같이 충족해줬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그 트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다시 다른 대안으로 내놓은 것 역시도 좀 설익었다라고 표현을 하신 게 지금 이익공유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이건 역시도 돌파구가 될 수 없다라고 본다는 의견이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끝까지 밀고 갔으면 모르겠는데 결국 한 발 물러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익공유제는 지금 새롭게 좀 추진하려고 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아니, 이낙연 대표가 예. 처음에 야심작게 얘기했는데 여러 가지 반론이 있으니까 이건 자율적이다. 그게 뭐 이렇게
여당 대표가 자율적인 거를 확 해가지고 이슈화를 해가지고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후속 조치를 해야 하는데 자율적이다 해버리니까 당이나 정치권에서 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던져놓은 게 있기 때문에 내부에서 뭐 태스크포스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행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딱 선을 넣었기 때문에 원래 취지하고 원래 했던 이게 폭발력 있는 이슈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야심차게 내놨던 게 결과적으로 보면 용두사미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게 계속 반복되면은 결과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처지를 했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제가 보기에 조급함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사면론 했다가 관철을 못 시키고 다시 이익공유제를 내고 그것이 또 여의치 않으니까 또 이렇게 약간 물러서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 리더십에 큰 상처를 받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뭐 사면론 역시도 처음에 이제 이야기를 했다가 다시 들어간 상황이 됐고 이익공제 역시도 지금은 한 발 좀 물러섰다라고 좀 분석을 했는데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다른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익공유제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있는 협력적 이익공유제의 다른 버전이에요. 근데 이제 협력적 이익공유제는 동일 계열, 그러니까 중소기업, 대기업 계열 구조가 있는 데서 하는 건데 그것도 좀 어려웠어요. 여러 가지 실행 문제가 좀 걸렸고 물론 이제 외국의 크라이슬러나 이런 데서 하고 있긴 하고 한데 근데 이게 업종 간의 그러니까 업종 내 협력 이익공유제 이게 힘든데 좀 어렵게 안 되고 있는데 업종 간 이익공유제는 좀 굉장히 그 어떻게 제도적인 구조를 따져야 될까 이게 참 어렵긴 해요. 저는 당연히 아시고 거기다 바로 다음날 자발적이라는 부분을 붙였는데 저 자발적인 이익공유제를 얘기를 하시려면 좀 이건 나름 캠페인으로 좀 시작을 하셨어야 돼요. 제도란 이름을 붙일 것이 아니라. 어느 쪽 사회적인 좀 공감대도 또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근데 워낙 이익공유제라는 제도의 그 취지가 좋다 보니까 협력적 이익공유제요. 우리 대표께서 이익공유제를 업종 간에 한번 실험해보면 어떨까라는 아이디어를 얘기하신 것 같고, 근데 이게 좀 캠페인으로 해야 될 문제가 이게 제도로 가는 바람에 상당히 좀 구체적인 실험 방법이 굉장히 애매해졌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지지부진한 거 아닌가 싶고요. 알겠습니다. 예. 이낙연 대표가 이제 임기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 남은 임기 동안 좀 지지율을 다시 회복시키는 게 가장 큰 숙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궐선거 관련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야권에서 서울시장 후보가 쏟아지고 있는데 과연 후보 단일화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안철수 대표와 김종인 비대위원장 간의 삿바 싸움이 점점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철수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3월 초에 단일화를 하거나 아니면 입당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내가 만난 자리에서 제안을 했다라는 걸 공개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있어서 이런 공개를 하는 것 자체도 어떤 정치적인 셈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십니까? 제도통첩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우선 저는 김종인 대표 말씀하는 걸 보면 원래 그분이 말을 던지는 편이긴 하지만 안철수 대표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게 우선 그러다 보니까 우선 그렇고요. 두 번째는 김종인 대표는 이게 안철수 외부에서 사람을 데려와서 그 오피스를 주는 현직자를 만드는 것이 과연 국민의힘 것이냐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늘 표현을 많이 했던 부분이었죠. 예. 근데 사실 그건 맞는 말이거든요. 예. 당에서 키워서 출마시켜 당선을 시켜야 당의 사람입니다. 안 그러면 도망가요. 민주당에서 옛날에 조순 시장 모셔서 만들었잖아요. 그분 1년 반 만에 가셔서 그분이 한나라당이라는 이름을 만들고 총재를 하셨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김종인 대표는 오랫동안 그런 걸 보아오셨기 때문에 명확하게 들어와서 우리 당 사람이 되든 아니면 혼자 해라. 이렇게 명확하게. 그리고 저 사람은 그렇게 단호해도 제대로 말 들을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런 불신감이 있으신 것 같아요. 입당을 하거나 아니면 뭐 3자 구조로 가도 우리는 뒤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끝까지 좀 하고 있는 거예요. 할 만하다는 메시지를 당 지지자들에게 주는 거죠. 그리고 그건 안 대표에게 주는 거기도 합니다. 당신 안 나오면, 안 들어오면 우리는 3자 구도로 간다. 우리는 그런 각오가 있다. 라고 명확하게 좀 압박하시는 거예요. 소장님은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십니까? 뭐 저는 개문발차라고 봅니다. 지금
이게 단일화 부분은 여론이거든요. 뭐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도 시민이 하는 거다라고 했던 것 그 이면에는 여론의 압박을 정당이 견딜 수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단일화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워낙에 이게 지금 뭔가 응징을 해야 한다라는 분위기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다른 정권 교체 여론조사도 예. 높게 나오고 이런 걸 보면은 국민들은 이 야권 분열해가지고 지면은 당신들 다 역적이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책임 있는 사람들은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 출마 선언하면서 단일 후보로 나가겠다. 그리고 입당해서라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기조는 양쪽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에 3자 대결에서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게 해라라고 하는 거는 단일화를 전제로 해서 주도권을 잡고 가겠다라는 뜻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엔 단일화가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주도권을 잡는 게 계속 될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주도권을 잡는 방법은 여론 지지도가 지금 안철수 대표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떻게든 당내 그 흥행을 통해서 여기 그 후보가 여론 지지도를 올려놓고 마지막 단일화 과정에서 힘의 균형을 가지고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전략인 것 같고 그 균형감 있으려면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에서도 경선에서 그런 후보가 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 그건 어떤 경선 인물- 과정에서 예. 흥행이 되면은 예. 당연히 후보들이 올라갑니다. 사람들 관심을 갖고 후보가 이런 면도 있었네. 그리고 그 팬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분위기가 탁 하면 거기에서 딱 등장하는 결승에 진출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출마해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거는 후보 개인으로 보면 안철수 대표가 굉장히 높지만 당 지지도라고 하는 게 기반이 있거든요. 국민의 입장에서는 당 지지도를 어떻게 후보 지지도로 만들어 나가느냐. 그게 결국 경선 과정이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내실 있게 하는 전략을 지금 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상희 가천대 부교수, 김우성 미래전략개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